조선 중엽 어느 외진 시골 마을에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양반가 서참판댁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그 이름이 이웃 고을까지 자자하였다. 서참판에게는 귀한 외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온갖 정성과 공을 들여 길러낸지라 집안 사람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참판댁 도련님이라 부르며 귀히 여겼다. 세월이 흘러 그 도련님도 어느덧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고 서참판은 가문과 인품을 두루 갖춘 며느리를 얻고자 애를 썼다. 그렇게 하여 맞아들인 며느리 단심은 살림 솜씨 하나하나가 반듯했고 시부모 섬김 또한 지극하여 그 누구도 흠을 잡을 데가 없었다. 이 아이야말로 우리 집 귀신이 되어줄 아이로다. 서참판 부부는 속으로 늘 그러한 복을 되뇌었다. 허나 복이란 것이 길게 머물지 못했던가. 단심이 시집 온 지 3년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예전부터 곱다 하며 좋아하던 복숭아꽃이 만개했다는 소문을 듣고 산 너머 복숭아밭까지 다녀오겠노라 하여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허나 돌아오는 길. 아들이 그만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그 길로 서참판댁의 외아들은 숨을 거두었고 단심은 그 젊은 나이에 졸지에 청산가부가 되고 말았으며 그날 이후로는 참판댁 안채에도 바람만이 쓸쓸히 드나들었다. 결혼한 지 고작 3년. 그 짧디 짧은 해를 함께하고 남편은 호련히 저승길에 들고 말았다. 남편이 죽은 이후로 단심은 문 밖에 바람발 내딛지 않고 수절하며 지내고 있었다. 아침이면 장독대를 닫고 해가 기울면 부엌을 쓸며 눈물마저 마른 얼굴로 시부모를 모셨으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마음이 아려왔다. 이 험한 세상에 남편도 없이 살아가야 한다니 이 무슨 운명입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리도 가혹한 팔자를 타고 났는지. 차라리 내 딸이라면 아무데나 시집이라도 다시 보내련만. 양반 가문이란 이름 아래 과부는 수절이 곧 명예라니 이 어찌 잔인한 도리입니까? 그러자 서참판도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게 말이오. 죽은 내 아들도 불쌍하지만 저 아이도 내 딸인 양 가슴이 미어집디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둘 다 속으로는 며느리를 풀어주고 싶었다. 허나 양반가의 규율이란 것이 그러하지 못하니 과부가 다시 시집가는 일은 가문의 먹칠을 하는 일이라 여겨졌고 그 누구도 감히 재가란 말을 입에 올릴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단심은 그 젊은 나이에 안채 깊숙이 박힌 채 세월을 잊은 듯 수절하며 살아갔다. 항상 시부모의 마음 한켠에는 근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저 며느리가 과연 우리 집에 평생토록 머물러 줄 것인가? 정녕 우리 집 귀신이 되어줄 사람인가? 그런 걱정이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다. 그래서 서참판은 밤만 되면 며느리가 기거하는 방을 한 번씩 조심스레 들여다보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안채의 등잔불이 유독 환하게 새어나오는 것이 이상하여 슬그머니 발을 옮겨 들여다보았더니 그 광경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나 참 기가 막혀서 며느리 단심은 베개를 세워두고 그 위에 생전 남편이 즐겨 입던 도포를 곱게 씌워 갖가지 씌운 채로 마치 사람이 누워있는 듯 감싸 안고 있었다. 품에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며 쓰다듬고 결국 그 허수아비 같은 것을 안고 누워 잠이 드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본 서참판은 아차하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새아기가 오죽하면 저리도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품고 자겠는가. 얼마나 그리움이 사무치고 외로웠으면 저러겠는가. 그 생각에 이르니 서참판은 갑자기 밥맛도 없어지고 심장깨가 쓰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것이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 집이 이제는 망했구나. 망했어. 밤새 뒤척이며 누구에게도 이 말을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인이 문득 다가와 이상한 눈빛으로 물었다. 여보, 하룻밤 사이에 어인 낯빛이십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근심이 그리 크시옵니까? 이제 우리 집은 다 망하였소이다. 내가 어쩌녁 안채를 살며시 들여다보았거늘 새아기가 그만 베개를 세워놓고는 거기에다 죽은 지아비의 옷을 곱게 입히고 갖가지 씌워서는 그 허수아비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겠소? 서참판은 나를 잊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토록 마음이 사무쳐 저런 짓을 할 만큼이면 이제는 우리 집 귀신이 되기 어려울 것이 왜다. 과부의 정절은 가문의 이름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집에 닥쳤는지.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소. 내 그 아이 마음처럼 지금은 그냥 이 목숨을 놓고만 싶소이다. 그러자 부인이 황급히 나직한 목소리로 타일렀다. 세상에, 그렇다 하여 어찌 당신의 목숨까지 끊으려 하십니까? 부인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단심은 여전히 안채에 머물며 새벽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해지면 시부모 상을 차리는 일을 하루도 거른 적이 없었다. 허나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단심이 장에 다녀오는 날이면 꼭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었다. 며느라기가 요즘 장만 갔다 오면 꼭 한참을 늦더이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서참판도 눈썹을 찌푸렸다. 그래, 그게 벌써 며칠째요? 거의 열흘이 넘었지요. 꼭 점심 훌쩍 넘어야 들어온다니까요. 그날 밤 서참판은 생각 끝에 결심을 하였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다음 날 아침 단심이 장바구니를 들고 대문을 나서자 서참판은 종을 시켜 조심스레 뒤를 밟게 하였다. 종이 눈치를 살피며 뒤를 따르기를 한참. 그러던 중 장터 뒤편 우시장 근처 조그만 약초 좌판 앞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단심이 한 젊은 총각 앞에 앉아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총각은 산에서 약초를 캐다 팔러 나오는 이로 촌스럽지만 말씨가 부드럽고 얼굴도 반듯하였다. 단심은 좌판 옆자리에 조심스레 앉아 총각이 손수 내어준 쑥차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며느라기한테 남자가 생긴 게 확실하구먼. 그 모습은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과부와 약장수가 아니라 정분난 남녀처럼 보였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보통 사이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단심의 눈엔 애틋함이 가득했고 약초를 파는 총각의 눈엔 놓치면 다시는 못 만날 사람을 대하듯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그토록 얌전하고 순하디순했던 며느리가 이런 인연을 품고 있었다니. 서참판은 그 자리에서 하마터면 소리라도 지를 뻔하였으나 간신히 화를 눌러 참고는 종을 불러 조용히 되돌아왔다. 그날 밤 부인과 마주 앉아 곤혹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다. 큰일이요. 이제 우리 집은 진짜로 무너질 판이요. 왜 그러시옵니까? 무슨 일이 있었소? 서참판은 오늘 본 일을 조심스레 이야기하였다. 며느라기가 장에 가서 약초 파는 총각과 정분이 난 모양이요. 단지 하는 말이 아니라 눈빛이며 손짓이며 그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니도이다. 부인의 얼굴에도 그제야 근심이 번졌다. 그래서 며느리가 장에만 갔다 하면 늘 늦더라니. 남정네가 있었던 것이로군요. 허면 이제는 더는 숨길 수도 없겠네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소, 여보. 소문이라도 퍼지면 우리 가문 채통이 말이 아닐 텐데 양반댁 과부가 장터 총각과 정분이 났다 하면 그야말로 온 고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서참판은 방안을 몇 바퀴 돌며 곰곰이 생각하였다.
이대로 두다가는 며느라기가 총각과 도망이라도 가버릴 것이고 우린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들고 살 수 없을 것이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무언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부인이 입을 열었다. 좋은 방책이 하나 있사온데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그 방책이란 것이 대체 무엇이요? 부인이 이윽고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이제 그 아이가 우리 집 귀신이 되기는 글렀으니 차라리 총각과 함께 저 먼 골로 도망쳐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그 대신 우린 헛장을 치는 것이지요. 헛장을 말이요? 그렇사옵니다. 헛장을 치고 가짜 시체를 하나 만들어 밤새 배앓이를 하다 숨졌다고 소문을 냅시다. 염도 남손을 빌리지 말고 당신께서 직접 하시지요. 관에 넣어 장례까지 치르면 마을 사람들 그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서참판은 이 말을 듣고는 입을 다문 채 한동안 생각이 잠겼다. 그러더니 이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당신 말이 옳소. 그 아이가 이 집에 붙들려 눈물로 늙어가기보단 차라리 정든 사내와 함께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지. 다만 이 모든 일은 바람 한 점 새지 않게 철저히 조용히 치러야 하오. 그러하옵지요. 그리하여 그날 밤 서참판 댁에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계획이 짜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어김없이 장에 다녀오겠다며 단정히 머리를 틀어올리고 대문을 나섰다. 서참판은 뒤따라 조용히 발을 옮기며 며느리의 뒤를 쫓았다. 장터 한쪽 약초를 파는 총각이 있던 그 자리에 도착하자 단심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환히 웃으며 달려들더니 총각의 품에 얼굴을 묻고는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모습을 본 서참판은 며느리의 당돌한 행동에 놀라 주위를 살피며 초조하게 발을 굴렀다. 아니,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런단 말인가? 속으로 곱씹는 사이 이내 결심한 듯 두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단심아, 아버님, 여기를 어떻게... 소리에 놀란 단심은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그 자리에서 그만 낮아빠질 뻔한 것을 가까스로 붙잡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참판은 조용히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다. 며느라,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누가 보기 전에 이 총각과 함께 어서 집으로 들어오너라. 할 말이 많으니라. 총각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서참판의 눈빛이 하도 날카로워 감히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단심과 함께 고개를 숙인 채 서참판을 뒤따랐다. 세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햇살은 따사롭건만 마루 위 공기는 마치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서참판은 천천히 마루에 앉으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고는 단심과 총각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언제부터 일이 정을 나누었는지는 묻지 않겠네. 다만 오늘 내가 본 그 광경을 보고도 못 본 채 외면하고 돌아설 수는 없었소. 단심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훔쳤고 총각은 날없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우리 집은 대대로 수저를 가풍으로 삼아왔지. 헌데 단심이 너의 속정을 보니 내 이제 너를 붙잡아두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단심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버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그저 마음이 외로워 잠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동했나 봅니다. 다시는 이분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노여움 푸시옵소서. 서참판이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그 마음 내가 모르겠느냐. 네 나이에 남편 잃고 우리 집 귀신으로 평생 살아야 한다니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느냐. 이제는 내가 정든 이 총각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뜻일지도 모르지. 단심은 눈물을 왈칵 쏟아내었고
총각은 그제야 눈을 들어 서참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으리, 죄송하옵니다. 소희는 그저 저 여인이 가여워 마음이 움직였을 뿐이옵니다. 그리 긴 세월 속을 다 버려가며 수절하시던 모습을 볼 때마다 어찌 그리 가슴이 저리던지 나으리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소희는 이분을 끝까지 지키며 살겠습니다. 비록 집안도 변변치 못하고 가진 것 하나 없사오나 두고두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드리겠사옵니다. 목숨 걸고 잘 모시겠습니다. 허나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면 우리 집안은 수치를 면치 못할 것이고 너희 또한 천한 죄인 취급을 받을 게다. 그러니 계획을 세워야겠다. 계획이요? 그래, 우리는 네가 병들어 죽은 것으로 위장할 것이다. 밤새 배앓이로 숨을 거뒀다고 소문을 내고 내 손으로 직접 염을 관을 만들어 장사를 치르겠다. 그러니 그날 밤 너희 둘은 어둠을 틈타 이 고을을 떠나거라. 단심과 총각은 숨을 죽인 채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단심이야, 비록 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나 내게는 딸 같은 아이요. 마음이 유하고도 여려 눈물도 많다만 심성이 참 고운 아이이니 자네가 부디 우리 며느라기를 품어주게. 아무쪼록 내가 건넨 돈으로 약초방 하나는 차릴 수 있을 것이니 더는 단심이 고생 않게 해주게. 부디 우리 며느라기를 잘 부탁하네. 이것이 내 너를 향한 마지막 정인이라. 그날 밤부터 서참판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며느리가 중병을 앓는다며 약방문을 구해댔다. 밤이면 뜬 눈으로 지새우며 낮이면 의원을 부르고 부적을 붙이며 동네를 들쑤셨다. 며칠을 그렇게 소란을 피우니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단심이 나흘을 넘기기 어렵다더라. 수군대기 시작하였다. 며칠이 흐르고 드디어 며느리가 눈을 감았다는 소문이 돌자 서참판은 마을 어른들을 불러 장례를 치르겠노라 야단을 떨었다. 사람들이 모여든 날, 방 한켠에 놓인 염습상 위에 흰 보자기로 덮인 가짜 시신이 놓였다. 모양만 갖춘 헛장이었으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그때 서참판이 단호히 일갈하였다. 이 불쌍한 계집은 내가 손수 보내야 하오. 염은 다른 이들 손에 맡길 수 없으니 누구도 가까이 들지 마시오. 그리하여 서참판 내외는 방 안으로 들어가 몰래 만들어둔 허수아비 같은 가짜 시신에 흰 수의를 입히고는 관 속에 조심스레 눕혔다. 장례는 조촐하나 흐트러짐 없이 마무리되었고 며느리의 친정에서도 죽은 것이 차라리 다행이다 하며 별탈 없이 넘어갔다. 세월이 흘러 며느리가 떠난 지도 어느덧 3년. 서참판은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 객지기를 나섰다. 날이 어둑해지자 도중 한 기와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저녁상을 받고 밥을 입에 넣는 순간 문득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 국물 맛은 우리 며느라기가 해주던 그 맛인데. 서참판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마당을 거닐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그때 담장 너머 어디선가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에 이끌려 조심스레 고개를 들이밀자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다듬이질을 하고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는 한 사내 아이, 2살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그녀 곁에 찰싹 붙어 앉아 놀고 있었다. 여인은 머리에 쪽을 단정히 틀고 소복을 입었으며 얼굴엔 해맑은 웃음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 그 손짓, 그 미소까지도 분명히 며느리 단심이었다. 깜짝 놀란 서참판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뒷걸음질 쳤다. 그리곤 날없이 그 집을 빠져나왔다. 입안에 머물던 따뜻한 국물의 맛은 어느새 사라졌고 죽은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리며 가슴 속에서 일렁였다. 그는 길가의 집단 무더기 앞에 주저앉아 긴 집 한 줄기를 뽑아 목 깊숙이 밀어넣고는 그날 저녁 먹은 것을 모조리 개원했다. 내 자식은 저승에 있어 살아서는 다시는 볼 수 없건만 너는 잘 살고 있구나.
그래, 단심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만은 부디 내 아들 목까지 오래오래 잘 살아다오. 가슴속에서 허망함이 일렁이며 터져나왔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모를 감정이 엉켜 목울대를 꾹꾹 눌러댔다. 그러나 서참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먼 길을 걸어 발끝이 닿는 대로 서울을 향해 떠났다. 마음 깊은 곳엔 아직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등 뒤로는 바람결에 실린 다듬이질 소리가 한없이 멀어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새벽입니다. 이번 영상도 즐겁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